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제12편 소패왕 손책, 강동을 제패하다. 천하를 향한 청년 영웅의 질주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령은 어쩔 수 없이 대군을 그냥 거느리고 면목 없이 남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원술에게 전후 곡절을 낱낱이 고하고 여포의 편지를 내보이며 말했다. 여포가 머리를 써서 소장과 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 1000명을 거역하는 자는 자기가 나서서 징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술이 쓴 입맛을 다시며 화를 낸다. 이런 후레자식 같으니 괘씸하구나. 전에는 군량 20만석을 갈취하더니 이젠 그따위 장난질로 사람을 희롱해? 그놈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는 내가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나가 서주와 소패를 한꺼번에 치리라. 기령은 자신의 면목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것만은 말린다. 추공, 여포를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옵니다. 그는 용맹하기만 한 장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작 만나보니 계략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서주는 공격하기에 어렵고 지키기에는 쉬운 곳이므로 대군이 출병하더라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책사도저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주공,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제 생각에는 주공께서 출병하시어 여포를 죽여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낸 군량이 실제로 적군에 의해 쓰일 것이고 여포와 대적하게 되면 유비는 여포 편에 서게 될 것이니 둘이 손잡고 우리와 대치하게 되면 역시 조조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원술이 나도 하오. 대업을 이루려면 작은 것을 탐할 순 없지. 그러나 여포 그놈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소. 추공. 그러나 적을 미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건 판단력만 흐려질 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조조는 적이라고 생각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친밀감을 표시하고 웃는 낯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렇소. 사실 조조란 자는 여포보다 더 무서운 간웅임에는 틀림없지. 제 생각에는 여포가 괘씸하기는 하나 군문에서 보면 천하의 활솜씨로 천하의 용맹함을 떨쳤으니 주공께서 대업을 이루시려면 이 정도 일쯤은 그냥 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공께서는 왜 여포를 적으로만 대하고 우리의 친밀한 우방으로 둘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공,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책사도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시종 하나가 달려오며 주공, 여강태수 6강을 치러 갔던 손책 장군이 방금 개선하여 뵙기를 청합니다. 하고 아랜다. 그러자 원술은 반색을 하며 오, 소패왕 손책이 개선을 하였다고? 어서 들라 하여라. 잠시 후에 몸에는 갑옷을 입고 허리에 장도를 찬 홍한 미소년 손책이 정보, 황계, 한당, 조무 등 백발이 성성한 노장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아랜다. 소장 손책이 주공의 명을 받들고 나가 육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원술은 당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반색을 하며 물었다. 그래, 여강은 이곳에서 800리나 떨어진 곳인데 어찌 이리 빨리도 여강을 정벌하고 왔는가? 그러자 손책은 정예군 5천을 거느리고 주야로 말을 달려 사흘 안에 여강에 도착하였고 육강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여 단숨에 그의 수급을 취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좌중의 문무대신들은 원술과 더불어 화들짝 놀라며 반색을 한다. 손책이 할 말을 잇고 입을 벌리고 좋아하는 원술에게 계속해 아른다. 이제 여강의 2군, 사현, 5개의 성은 모두 주공의 휘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강태수 6강의 수급은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나무 상자를 열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소금에 절인 육강의 수급이 들어 있었다. 손책의 말을 들은 원술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단화로 달려내려와 몸소 손책의 손을 잡아 당기며 당상으로 이끌었다. 그대의 용맹은 부친인 송견 장군에 비하여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네. 나에게 이렇듯 용맹무쌍한 솔랑이 있으니 천하의 여포라도 두렵지 않군. 하하하, 여봐라, 연회를 열어라. 개선 장군 솔랑을 취하게 하리라. 이리하여 21세인 소년 장군 손책은 당상으로 올라가 술잔을 받는다. 이 소년이야말로 한때에는 천하를 주름잡다가 양양현산 싸움에서 무참하게 불기의 객이 되어버린 강동의 명장 송견의 맏아들이었다. 아버지 송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손책은 아직 16살이었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무예에 능통했던 손책은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받아 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소년의 힘으로 일국을 유지하기에는 세상이 호락하지 않으므로 그는 마침내 장사를 빼앗기고 가족을 고가 땅으로 옮긴 다음 객지로 떠돌아다니다가 2년 전에 아버지의 친구인 원술의 휘하에서 식객 노릇을 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던 것이다. 이날 밤 손책은 술이 취해 숙소로 돌아왔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불세출의 영웅이셨는데 나는 아직도 남의 식객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손책은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이날 밤은 마침 달이 무척 밝았다. 손책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뜰로 나와 달을 우러러보고 있노라니까 불현듯 설움이 걷잡을 수 없이 복받쳐 올랐다. 그리하여 소리내어 흐느껴 울고 있노라니까 문득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며 도련님, 부질없이 울기는 왜 우시오? 전도가 양양한 청년 장군이 우시다니 말이 되는 소리요? 하고 가볍게 꾸짖는 사람이 있었다. 손책이 눈물을 훔치며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버지 때부터 가신으로 내려오는 주치였다. 오, 주치였소? 나는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낸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끄럽고 원통해서 울었소. 우리들은 언제나 옛 고향, 장사로 찾아가게 되겠소? 그래도 그대만은 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주는구려. 오, 제가 도련님의 원대한 뜻을 어찌 모르오리까? 나도 강동의 가신이 아니옵니까? 나는 이미 21세가 되었으나 아직도 선친의 땅을 찾지 못하고 원술의 그늘에서 식객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사내 대장부로서 이처럼 면목 없는 일이 어디 있겠소? 주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격하며 말했다. 도련님께서 그렇듯 큰 뜻이 있다면 지금 불운에 처해 있는 외숙 오경을 구한다는 구실로 원술에게서 군사를 빌려가지고 강동으로 가서 큰일을 도모해보면 어떻겠소? 손책은 그 말을 듣자 불현듯 얼굴에 환희의 빛이 떠올랐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마침 그때 그들의 말을 엿듣고 있던 사나이가 불쑥 나타나며 말했다. 두 분의 계획은 나도 찬성이오. 만약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나도 수하의 정병 100여 명을 거느리고 동참하겠소. 이렇게 두 사람을 놀라게 하며 나타난 사람은 원술의 모사 여범이었다. 손책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여범은 손책을 경건히 우러러보며 말했다. 강동으로 돌아가 대업을 도모하신다니 진심으로 찬성이요. 그러나 원술이 군사를 순순히 빌려줄지는 그게 걱정이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원술이 평소부터 몹시 탐내는 물건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군사를 빌릴 수 있을 것이요. 손책은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무엇이온데? 여범과 주치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아스러워하자 손책이 낮게 말했다. 내가 선친에게 전국 옥새를 물려받았는데 원술은 예전부터 그것을 탐내왔소. 예, 옥새를? 아, 그러면 전국 옥새를 도련님이 가지고 계셨던가요? 그렇소. 선친께서 돌아가신 뒤로 내가 소중히 간직해 두었는데 원술은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그동안 나의 눈치를 보면서 전국 옥새의 행방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아, 인제 알겠습니다. 원술이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가까이 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옥새를 원술에게 내주는 것은 생각할 일이 아닐까요? 옥새가 아무리 소중하기로 그 물건에 얽매여 큰 뜻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데서야 되겠소? 이제 나의 뜻은 천하를 내 손에 넣는 데 있을 뿐이요. 나이 어린 손책의 기계에 여범과 주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손책은 조정 대신들과 원수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아른다. 제가 주공의 은총을 받아온 지도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못 갚으면서 이런 말씀을 여쭙기는 송구하오나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저의 외숙 오경께서 양주자사 유요에게 핍박을 받아 몹시 공경에 빠져 있다 하옵니다. 그리하여 고가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동생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옵니다. 주공께서 군사를 빌려주신다면 고가로 달려가 가족들을 구하겠습니다. 윤호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원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가는 강동에서 멀어 다녀오려면 시일이 꽤 걸릴 텐데. 게다가 조조와 공손찬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들리네. 이곳도 머지않아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야. 그러니 손책, 자네 없이는 안 되네. 잠시 생각하던 원술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참 이렇게 하면 어떤가? 고가에 사람을 보내. 자네 모친과 가족들을 이곳 남양으로 불러와서 여기서 편히 지내게 하면 어떨까? 그러자 손책은 두 손을 읍하며 간청했다. 고가는 고향이라 어머님께서 떠나길 원치 않으실 테니 부디 소장을 보내주십시오. 난처한 얼굴의 원술은 손책의 눈길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네. 굳이 가야겠다니 빨리 다녀오게. 허나 군사를 내주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겠네. 알다시피 요즘 전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말야. 손책은 잠시 좌우의 문무백관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는 이는 없었다. 그때 손책은 조용히 보자기에 싸서 들고 온 물건을 들어보였다. 이것은 아버님이 남긴 전국 옥새입니다. 그 순간 원술은 입을 벌리며 당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만조백관들은 모두 놀라며 숨을 죽였다. 이걸 맡아두십시오. 손책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시종이 다가와 손책이 받들어 올린 보자기를 원술의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아! 휘둥그레진 원술은 넋을 잃은 듯 두 손을 내밀어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다. 당하의 백관들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드디어 뚜껑이 열리고 그 속에서 황옥으로 빛나는 전국 옥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 원술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과연 전국 옥새로다. 그리고 손책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실물을 보는구나. 손책, 말해보게 군사를 얼마나 내주면 되겠나? 조금 전까지 군사를 줄 수 없다던 원술의 마음은 옥새를 보는 순간 싹 바뀌었다. 손책은 무릎을 꿇고 비장하게 대답했다. 장수는 4명이면 됩니다. 정보, 황계, 한당, 조무 이 4장수만 주십시오. 원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 4사람은 부친 송견의 옛 장수들이 아닌가? 이들은 모두 선친의 장수들이자
저 손책에게는 숙부님들이기도 합니다. 정보, 황계, 한당, 조무. 원술이 이름을 부르자 내 장수가 앞으로 나와 손책 곁에 도열했다. 예, 모두 손책을 따라가길 원하는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장수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하? 좋소. 원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모두 함께 가시오. 그리고 손책, 내가 군사 3천과 말 500피를 줄 테니 곧 다녀오도록 하게. 또한 자네의 지위가 낮아서는 대권을 장악하기 어렵겠지. 자네를 절충교의 진구장군으로 봉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손책을 비롯한 5명의 장수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책사 도저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졌다. 지금 이 순간 손책에게 일생일대의 선물을 받은 원수를 더 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손책은 4사람의 장수들과 궁을 빠져나오며 말한다. 장군들, 반시간 내에 집을 정리하고 가솔들을 강동으로 은밀히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황계가 반문한다. 공자, 그렇게 서두를 것까지야. 원술이 마음이 변하면 군사를 보내 추격할 겁니다. 지금은 원술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4사람의 장수는 일제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이리하여 소년장군 손책은 그날로 3천의 군사와 혁혁한 장수 4사람을 거느리고 원정길에 올랐다. 손책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여범, 주치를 비롯하여 선친 때부터의 가신 정보, 황계, 한당, 조무 등의 믿음직스러운 장수들이었다. 손책 일행이 역양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련 젊은 무사 한 사람이 달려와 말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손책 형님, 오랜만입니다. 오, 자네는 주유 아닌가? 손책은 너무도 반가워 자신도 말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젊은 무사는 여강 출신의 주유로 손책과 어린 시절부터 각별히 지낸 중마고우였다. 주유는 손책이 큰 뜻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그를 돕기 위해 찾아오는 길이었다. 참 잘 와주었네. 부디 나를 도와주게. 내가 형님을 위해서야 무엇을 아끼겠소. 목숨을 걸고 도와드리리다. 2사람은 마상에 올라 행군하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형님, 대사를 도모하려면 많은 현인이 있어야 하는데 강동에 2사람의 현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오? 강동에 2현인? 그분들은 어떤 분인가? 초야에 숨어 사는 2현인으로 한 사람은 장소, 또 한 사람은 장갱이라 하오. 장소는 천문지리에 밝고 장갱은 재기가 넘쳐 경서에 능통해 따를 자가 없다 하여 강동의 현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모셔올 수 있겠나? 권력으로 굴복시키려 해도 재물을 산처럼 실어가도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형이 직접 찾아가 예의를 갖추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네. 손책은 강동에 도착하자마자 몸소 장소를 찾아갔다. 그리하여 자신의 뜻을 말하며 정중히 도움을 간청했다. 하하, 손공, 보다시피 나는 초야에 묻혀 책이나 읽는 사람이요. 새삼 어지러운 세상으로 나갈 마음이 없소이다. 허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채찍질을 하셔서 부친의 원수를 갚고 강동의 백성들이 선친 시절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책은 수없이 고개를 조아렸다.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오. 이제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만 허락하실 때까지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날부터 손책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장소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장소의 서재에서 그가 읽는 책을 함께 펼쳐 읽으며 여러 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책이 아침 문안을 들이자 장소가 손책을 방 안으로 들이라고 하며 말했다. 내가 손공에 끈기에 졌소. 내가 힘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운명을 같이 해봅시다. 손책은 반색하며 정말이십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많은 가르침을 주소서. 장소가 손책에게 넘어가자 장갱도 쉬이 그의 편이 되었다. 장소가 인정한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손책은 장소를 장사 겸 묵은 중랑장에 봉하고 장갱은 참모 정의교위에 봉해 자신의 외숙오경을 내쫓은 양주자사 유효를 치는 일을 함께 논의하였다. 유효는 한실 종친인 태위 유총의 조카이며 연주자사 유대의 아우였다. 따라서 그의 휘하에는 많은 맹장이 있었다. 유효는 송견의 아들 손책이 자기를 치기 위해 군사를 몰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상의하였다. 놈이 제 외숙을 단양에서 내몰아버린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손책의 병력은 군선 수십 척에 병사 3천 정도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장영은 즉시 우저요새에 잠복하여 손책을 쳐부숴라. 그러자 말석의 젊은 장수가 크게 외쳤다. 저를 선봉으로 삼아 주십시오. 반드시 적을 쳐부수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니 그는 동네 황현의 태사자였다. 유효는 태사자를 물끄러미 보며 말했다. 자네 같은 풋내기가 선봉이라니 아직 자격이 없다. 태사자는 얼굴을 붉히고 입을 다물었다. 만좌 중에서 수모를 당해 몹시 불쾌했던 것이다. 장영은 군령을 받고 우저로 나아가 군량 10만 석을 적하게 쌓아놓고 손책을 기다렸다. 한편 손책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우저로 진군하였다. 양편이 대치하자 장영이 선두에 나서 호령했다. 이놈, 손책은 듣거라. 어린 놈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나에게 덤비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장 황계가 창을 들고 장영에게 달려들었다. 이놈아, 헛소리 그만하고 내 창을 받아라. 두 사람이 싸우는 가운데 돌연 장영의 군 뒤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 장영이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손책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엄습했다. 성 안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저게 무슨 불이냐? 배반자가 군량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하들은 허둥지둥 성 밖으로 쫓겨나오며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그러나 그 내막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손책 역시 의외의 승리에 놀라며 말했다. 도대체 적진에 불을 놓아 우리를 도운 이는 누구였을까? 그때 멀리 산 위에서 300기의 군마가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손 장군 편이니 공격하지 마시오. 가까이 오자 두 장수가 말에서 내려 손책을 찾았다. 한 사람은 시꺼먼 얼굴에 사나운 수염을 가진 장수, 다른 한 사람은 눈빛이 날카롭고 키가 큰 장수였다. 내가 손책이요. 당신들은 누구시오? 그때 검은 수염의 사내가 말했다. 나는 국왕의 호적 두목 장음이라 하오. 이 사람은 내 9벌 되는 주태여. 호적이라니? 배 위에서 살며 양자강을 오르내리며 재물을 빼앗고 살아가는 일종의 해적이란 말이오. 손책은 정색하며 말했다. 나는 불의를 징벌하고 백성을 돕는 사람이요. 그런 나를 왜 찾아왔소? 송견 장군의 아들 손책 장군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옛 양민의 시절로 돌아가고자 개가천선하려 찾아온 것이요. 선친의 양민 시절로? 그렇소. 그래서 무작정 찾아오기 부끄러워 먼저 장영의 군량고에
불을 질러 도왔소. 그렇다면 적진에 불을 놓은 이들은 바로 당신들이었구려. 손책은 곁에 장수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솔직해 보이니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하여 장음과 주태는 손책의 부하가 되었고 병력은 사천에 가깝게 불어났다. 군량도 넉넉해졌다. 한편 철벽 같은 방어선이 반나절 만에 무너졌다는 보고를 들은 유효는 분노했다. 내가 무슨 얼굴로 살아 돌아왔느냐. 반나절 만에 우절을 내준 것을 보니 겁을 먹고 달아난 것이 틀림없다. 내 놈에게 요새를 맡긴 내가 잘못이다. 책임을 져라. 유효는 칼을 빼어들고 난동을 부렸다. 진정하십시오. 생각을 좀 더 해보십시오. 막료들이 그를 말렸다. 배반자가 있었다 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는 20살 간 넘은 애송이에 불과하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유효는 칼을 거두고 말했다. 옆에서 그렇게 말리니 오늘은 용서하겠다. 그리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 손책이 제멋대로 굴도록 둘 수 없다. 오늘부터 지휘는 내가 직접 한다. 유효는 영능성을 지키기 위해 신정산 남쪽 기슭에 진을 쳤다. 손책도 전날 밤 북쪽에 진을 쳤다. 손책은 촌락 노인들을 불러 물었다. 이 산에 후한 광무제에 영능이 있다 하던데 어디입니까? 신정산 고개 위에 있습니다. 간밤에 광무제를 베었으니 오늘은 그곳에 참배하러 가겠소. 그러자 장소가 말렸다. 남쪽은 적진입니다. 후일로 미루시지요. 그러나 손책은 웃으며 말했다. 신령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날 손책은 무장을 갖추고 13명의 장수와 함께 묘소로 향했다. 도착하자 손책은 꿇어앉아 분양하며 축원했다. 신령이시여, 저로 하여금 망부의 유업을 계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동을 평정한다면 묘소를 재건해 성대한 제사를 올리겠나이다. 축원이 끝나자 손책은 그대로 남쪽 적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장군, 그곳은 적진입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적의 동정을 살피고 가세. 군사도 없이 우리끼리요? 정탐은 인원이 적을수록 들키지 않소. 그리하여 일행은 적의 진지가 보이는 곳까지 다가갔다. 이를 본 척 후병이 즉시 유효에게 보고했다. 적장 손책이 불과 10여 명만 데리고 진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직접 나타났다고? 유인책이 아닐까? 그때 태사자가 나섰다. 장군님, 지금 손책을 잡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태사자는 말에 오르며 외쳤다. 용감한 자는 나를 따르라. 뒤이어 한 장수가 소리쳤다. 태사자야말로 용감한 장수다. 나도 따르겠다. 한편 적의 포진을 살펴본 손책이 돌아서려는데 손책은 도망가지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중에 누가 손책이냐? 내가 손책이다. 그대는 누구냐? 나는 동네 태생 태사자다. 손책을 잡으러 왔다. 각오하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태사자는 창을 꼬나지고 비호같이 덤벼들었다. 그리하여 창과 창이 서로 부딪혀 불꽃이 튀고 먼지가 자욱히 일어났다. 이렇게 50여 합을 넘겼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손책의 창이 태사자의 옆구리를 스치고 땅에 힘차게 꽂혔다. 그러자 태사자는 그제서야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숲속으로 쫓겨갔다. 손책은 말을 달려 쫓아가면서도 속으로 경탄했다. 태사자, 저 사람은 보통 맹장이 아니로구나. 태사자도 쫓기면서도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손책은 천하의 맹장이로구나 하고 제각기 감탄에 마지 않았다. 숲속은 말을 타고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와 수풀이 무성했다. 태사자는 말에서 뛰어내려 창과 칼을 내던지더니
맨손으로 대항한다. 그러자 손책도 말을 버리고 맨주먹으로 달려들었다. 손책은 당년 21세의 혈기 넘치는 용장이고 태사자는 30살의 맹장이 아니던가. 두 사람은 주먹이 들어가고 발길이 나오고 복장을 지르면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야말로 쌍방이 육박전을 전개하였다. 이러다 보니 어느 틈에 두 사람의 점포는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다. 손책이 재빠르게 태사자의 허리에 찬 단도를 빼앗아 들었다. 그러자 태사자는 손책의 투구를 훌떡 벗겼다. 손책은 단도로 태사자를 찌르려 하였고 태사자는 손책에게 빼앗은 투구로 단도의 공격을 막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유효의 군사 천여 명이 내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차, 큰일 났구나. 손책은 위험을 깨닫자 태사자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하였으나 그나마 태사자는 손책의 투구를 움켜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유효의 군사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번에는 손책의 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정보, 황계 등 장수들이 손책을 구하려고 달려들었다. 손책과 태사자는 싸우기를 단념하고 제각기 자기 편으로 돌아갔다. 마침 그때 소나기가 심하게 퍼부어서 그날의 싸움은 그것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손책은 오늘이야말로 태사자를 사로잡고 유효의 목을 베어오리라 하고 외치며 다시 적진으로 말을 달렸다. 손책은 어제 싸울 때 빼앗은 태사자의 단도를 깃대 꼬두머리에 꽂아들고 적진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태사자는 듣거라. 무인으로서 무기를 빼앗기고 도망을 치다니 부끄럽거든. 당장 싸우러 나오라. 그러자 이번에는 태사자가 깃대 끝에 어제 빼앗은 손책의 투구를 씌어들고 나오며 손책아, 이 투구는 내 대가리가 아니더냐? 하하하. 하고 소리를 크게 하여 웃는 것이 아닌가. 그 소리에 손책은 약이 바짝 올랐다. 그렇다면 너와 나는 오늘이야말로 최후의 승부를 겨루자. 그러자 이번에는 노장정보가 손책의 앞을 가로막으며 적의 욕설에 흥분하여 경솔하게 끌려나가면 큰일 납니다. 태사자는 내가 맡을 터이니 장군은 잠깐 기다려 주시오. 하고 말하더니 나는 듯이 달려나가 싸움을 가로막는다. 그러자 태사자는 정보를 보고 코웃음을 친다. 동네의 태사자는 늙은이를 상대로 싸우지 않으련다. 빨리 손책을 내보내라. 이 철부지야. 건방진 소리 그만하고 칼을 받아라. 정보는 늙은이라는 소리에 크게 화를 내며 태사자에게 덤벼들었다. 드디어 두 장수는 어우러져 싸우게 되었고 대치한 양군은 두 사람의 싸우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1합, 2합, 3합. 젊은 태사자도 날쌔지만 산전수전을 모두 겪어낸 백전노장 정보도 젊은이 못지않게 날쌔고 용맹하였다. 이런 싸움이 30합이 다 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의 적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효가 급히 징을 쳐서 태사자를 불러들이며 군사들에게는 퇴각령을 내렸다. 태사자는 정보와 싸우다 말고 영문을 몰라하며 급히 말을 돌려 진지로 돌아왔다. 주상, 무슨 일로 퇴굴령을 내리셨습니까? 태사자는 유효에게 물었다. 이 사람아, 큰일 났네. 우리가 목전의 적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주유가 우리네 본성을 급습해 왔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진물한 자가 적과 내통하여 성을 곧게 내주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유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말했다. 예? 본성을 빼앗겼다고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본성을 잃었으니 우선 말릉으로 피하여 재기의 기회를 엿보는 수밖에 없겠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유효는 군사를 이끌고
만능성을 향하여 달렸다. 싸움에 있어서는 임전무태의 맹장인 태사자도 대세가 기우는 것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태사자는 눈물을 머금고 유요의 뒤를 따라 퇴각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퇴각하는 적을 그냥 내버려 둘 손책이 아니었다. 유요가 주유에게 본성을 빼앗기는 바람에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했을 것이니 오늘 밤에 기습을 하여 적을 모조리 쳐부숴야 합니다. 장소가 그렇게 제안하여 손책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이날 밤 군사를 여러 길로 나누어 유요를 치기로 하였다. 손책이 도망치는 자신을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유요는 말릉으로 가려던 방향을 틀어 남은 병력으로 우저로 향했다. 손책이 추격전을 펼치느라고 우저는 방비가 소홀하리라고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요의 동태가 즉각 손책에게 보고되자 정보를 시켜 한편으론 유요를 추격하게 하고 손책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고 우저로 향했다. 손책이 우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느덧 가까이 다가온 적장 우미가 결사적으로 덤벼들었다. 손책은 두세 합을 싸우다가 도망치는 우미의 뒷덜미를 답싹 움켜잡았다. 그러자 우미의 몸이 말등을 떠나 손책의 한 손에 대롱대롱 매달리며 질질 끌려온다. 그 모양을 보고 유요의 부장 번능이 쫓아나오며 소리쳤다. 이놈 손책아 깨 섞어라. 그러나 손책이 말머리를 힐끗 돌리며 검을 후려치자 달려오던 번능이 단칼에 목이 달아나며 말에서 고꾸라져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손책의 활약상을 지켜보던 유요의 군사들은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뒤로 도망치기에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유요는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형주를 바라보고 떠났다. 이제는 형주에 있는 유표에게 의지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손책은 곧 군사를 거두어 말릉에 남은 유요의 잔당을 치러 갔다. 말릉에는 적장 설례를 비롯하여 장영, 전행 등의 장수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손책이 부근 일대의 패잔병을 소탕하며 말릉에 이르자 성 위에서 장영이 손책을 발견하고 앗, 저게 손책이 아니냐 하고 소리치며 손책을 향하여 활을 냅다 쏘아 갈겼다. 화살은 명중하였다. 화살이 손책의 다리에 꽂히는 바람에 손책은 말에서 떨어졌다. 앗! 손 장군이 적의 화살에 손책의 수하 장수들이 우르르 달려와 손책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나 손책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하들이 손책을 업고 진중으로 피신하였다. 그날 밤 손책의 진중에는 조기가 높이 걸리고 군사들은 슬픔에 쌓여 울었다. 손책 장군이 적의 화살에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다.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며 군사들은 목을 놓아 울기까지 하였다. 장영은 척후병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럼 그렇지. 내 화살에 살아남을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도 확실을 기하기 위해 일반 백성들에게 알아보니 손책의 진중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장례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장례는 3일장으로 거행하기로 했다는 소리까지 듣고 보니 손책은 분명히 죽었다.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되었다. 장영과 전행은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였다. 손책이 장영의 화살을 맞고 쓰러진 지 3일째. 손책의 상여가 많은 군사들에 들려서 산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산과 들에 숨어있던 장영, 전행의 군사들이 일시에 상여 행렬을 기습하였다. 이번에야말로 손책의 군사를 전멸시킬 수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쪽 군사들이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며 덤벼들자 지금까지 장례 행렬인 줄만 알았던 손책의 부하들이 벼랑간 사방으로 흩어지며 공격 대열을 정연히 갖추면서
장영과 전행을 붙잡아라. 하고 천지가 진동할 듯한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속았구나. 장영은 기겁을 하며 놀라 군사를 되돌리려 하자 손책이 숲속에서 달려나오며 내가 찾던 손책은 여기 있다. 장영, 내가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내 창을 받아라. 손책의 고함 소리와 함께 장영은 몸에서 피를 뿜으며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전행도 황계가 휘두르는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리하여 두 장수를 잃은 군사들은 제각기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였다. 이리하여 만릉성은 손책의 개교에 감쪽같이 넘어가 완전히 점령당했다. 그러나 이로써 유효의 세력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손책의 머리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람은 적장 태사자였다. 그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손책이라도 안심되지 않았다. 더구나 태사자가 군사를 2,000명이나 거느리고 경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더욱 안심이 되지 않았다. 손책은 태사자를 제압하기 위해 경연에 도착한 뒤에 얼른 공격하지 아니하고 주유를 불러 물었다. 주유, 경연을 쳐서 태사자를 사로잡으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나? 태사자를 사로잡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성 안에 불을 지르고 우리가 동문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남, 북, 서문으로 공격을 한다면 적들은 필시 동문으로 달아날 터이니 그때 성밖 멀찌감치에 복병을 매복하였다가 태사자를 함정에 빠뜨리면 생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손책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진무가 날쌘 부하 10여 명을 데리고 적병으로 가장하고 성 안으로 잠입해 여기저기에 불을 질렀다. 때를 놓치지 않고 손책군이 삼면으로 치열한 공격을 퍼붓자 태사자는 훈련이 덜 된 군사를 데리고 싸울 형편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태사자는 군사들을 이끌고 동문으로 급히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손책은 동문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서 도망치는 태사자의 뒤를 급히 추격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사자가 필마단기로 쫓기는 동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사람도 말도 지쳐갈 무렵 태사자는 손책의 군사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함정에 말과 함께 곤두박질하며 빠지고 말았다. 복병들은 아우성을 치며 달려들어 그를 사로잡았다. 태사자는 마침내 결박을 당한 채 손책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다. 손장군, 빨리 나의 목을 잘라주시오. 태사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무겁게 감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손책은 태사자 곁으로 친히 다가가 결박을 끌어주고 비단옷을 입혀주며 말했다. 태장군은 왜 그렇게 부질없는 생각을 하시오? 가장 친근한 어조였다. 그러자 태사자는 의외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는다. 장군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요? 그러자 손책은 태사자의 어깨를 정답게 잡아 흔들며 말했다. 나는 지난날 장군의 의협심과 무술 실력에 크게 놀란 사람이요. 그런 장군이 어리석은 유효의 휘하에서 지낸다는 것이 몹시도 안타까워 이러는 것이요. 장군은 혹시 오늘부터 나를 도와주실 수는 없겠소? 나는 지난날 이후로 장군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소. 태사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손책의 말에 감동되었는지 벼랑간 얼굴이 숙연해지더니 장군이 나를 수하로 거두어 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삼가 견마의 수고를 사양치 않으리다. 하고 손책에게 귀순할 뜻을 전했다. 손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태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난날 신정령에서 단둘이 맹렬하게 싸웠는데 그때 만약 내가 붙잡혔다면 장군은 나를 살려주셨겠소? 아마 나는 장군을 죽였을 것이오. 태사자도 웃으면서 솔직히 대답한다.
손책은 태사자와 함께 장중으로 들어와 친히 환영연을 열어주며 말했다. 장군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들을 테니 이제부터는 좋은 계책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그러자 태사자는 이렇게 말한다. 유효가 싸움에서는 패하긴 하였지만 그의 군사는 결코 약한 군사가 아니오.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을 수습해 데리고 온다면 우리 편에 크게 도움이 되리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장군이 나를 믿고 보내주실지 모르겠소이다. 손책은 그 말을 듣고 태사자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았다. 내가 어찌 장군을 의심하겠소. 그것은 내가 원하던 바이니 부디 내일이라도 떠나시오. 고마우신 말씀, 그러면 내일 정오에 떠났다가 사흘 후 정오에 꼭 돌아오겠소이다. 태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책에게 절하고 물러났다. 다음 날 손책의 부하 장수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라며 태사자를 놓아보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모르긴 모르되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태사자는 신의를 아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만약 그만한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돌아오지 않기로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장수들은 손책의 대담성에 놀라면서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약속한 사흘째가 되었다. 그날 정오까지 태사자가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한 바로 그날이었다. 장수들은 무슨 내기라도 하듯이 영문 앞에 기다란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림자의 길이를 쳐다보면서 정오까지 태사자가 돌아오는가 알아보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영문 앞에 세워놓은 막대기의 서쪽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점으로 점점 좁아든다. 바로 정오가 된 것이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들판에서 태사자가 1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삐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손책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고 부하 장수들도 태사자의 깊은 신의와 손책의 성견지명에 모두 놀랐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비롯하여 손책의 사람됨은 점점 인근에 널리 퍼져 영명을 듣고 모여드는 군사가 날마다 꼬리를 이었고 손책 또한 점령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까닭에 손책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강대해졌다. 그리하여 그의 위협은 단시일 내에 완성된 듯이 보였으며 사실상 그는 선친의 영토였던 강동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됐다. 이제는 고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오자. 손책은 신이 많은 부하 장수를 보내어 노모를 강동의 본성인 선성으로 모셔왔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안심하시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부군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부쩍 늙어버린 어머니는 장성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지으며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하고 말했다. 며칠 후 손책은 동생 손권을 보고 나는 남쪽의 오군에 원정을 다녀올 것이니 내가 대장주태와 함께 선성을 지키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어라 하고 말한 뒤 오군 원정길에 나섰다. 이때 강동 남쪽 오군에서는 엄백호라는 자가 동호의 덕왕을 자칭하며 오성과 가흥이라는 곳에 성을 쌓고 강동을 노리고 있었기에 손책은 후한을 두지 않으려고 이를 정벌하러 떠나는 길이었다. 손책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펴면서 오군에 진군하였다. 동호의 덕왕으로 자칭하는 엄백호는 손책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아우 어멸을 시켜 풍교에서 맞아 싸우게 하였다. 손책은 어멸을 대단치 않은 장수로 여기고 몸소 선봉에 나서서 싸우려 하였다. 그러자 모사 장갱이 말한다. 장군은 삼군의 목숨이요 대들보올시다. 장군께서 경솔히 나아가 적과 싸울 것이 아니오니 이제부터는 합당한 장수를 내보내시고 장군께서는 자중하십시오.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다.
그리하여 손책은 한당으로 하여금 나가 싸우게 하였다. 한당은 정면에서 공격하고 진무와 장음은 풍교 뒤로 돌아가 협공하게 하니 엄연은 당해내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 오성으로 급히 달아난다. 그리곤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다시는 싸우려 하지 않았다. 손책은 장수들과 함께 오성을 에워싸고 사흘 동안이나 싸움을 걸어보았지만 적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적장 하나가 성루 위에서 한 손으론 대들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 성 아래 손책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것을 본 태사자는 즉석에서 그자에게 활을 쏘아 갈겼다. 그러자 시위 소리가 날카롭게 나더니만 그 화살은 욕설을 하고 있던 장수의 손을 꿰뚫고 대들보에 깊숙이 박혀버리는 것이었다. 손책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경탄의 소리를 질렀다. 아, 어쩌면 이렇게나. 성중에 칩거해 있던 엄백호는 그 말을 듣자 간담이 서늘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동생 엄여를 불러 묻는다. 애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손책군과 싸워서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질없이 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화평을 제의하는 것이 어떨까? 화평이라뇨? 항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항복이 아니라 강화를 하잔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명분만 세워주고 실리는 우리가 거두자는 말이지. 손책은 나이가 젊어서 싸움은 잘하지만 개교는 부족하거든. 그러니 강화를 맺어 위기를 벗어나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말이지. 그렇다면 화평을 제의해 보시죠. 이리하여 엄여는 손책의 진중을 찾아가게 되었다. 손책은 엄여를 장중으로 불러들여 간단한 주연을 베풀며 물었다. 그대의 형은 어떤 생각으로 당신을 나에게 보냈는가? 형님 말씀으론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것은 인명을 부질없이 희생시키는 것이니 차제의 강화를 맺어 강동 땅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씀입니다. 손책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발칵 내며 강동 땅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아직도 그놈이 자기가 처한 형편을 몰라도 유만부동이지. 저와 내가 동격인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소리치자 엄여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러자 손책이 허리에 찬 검을 뽑아 엄여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엄여의 수행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걸 주워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거든 너희들 괴수에게 전해라. 강화는 없다. 항복이 없다면 오로지 정벌만이 있을 뿐이다. 엄백호는 돌아온 수행원에게서 보고를 받고 몸을 떨었다. 그리하여 그날 밤으로 오성을 버리고 회계로 도망을 쳤으나 이를 간파한 손책이 태사자와 황계를 보내 도망치는 엄백호를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리하여 한때 동호의 덕왕으로 불리던 세도가 엄백호는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한 채로 회계로 36개 주랭랑을 놓았던 것이다. 엄백호가 도망친 회계의 태수는 왕랑이란 사람으로 엄백호와는 절친한 친구의 관계였다. 엄백호의 사정을 알게 된 왕랑은 엄백호를 도와 손책을 쳐부술 생각을 하였다. 그러자 모사 우번이 말한다. 손책은 인의로 군사를 쓰고 백성을 다스리며 엄백호는 포악한 성질로 군사를 쓰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장군은 어찌하여 포악한 무리를 도와 인의의 군사를 치려하십니까? 차라리 엄백호를 결박지워서 손책에게 보내는 것이 장래를 위해 이로울까 합니다. 이놈아, 말 같지 않은 소리 작작하거라. 엄백호는 나의 옛 친구요. 손책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 내 어찌 젖비린내 나는 손책에게 머리를 굽힐 수가 있느냐. 너같이 어리석은 놈은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지거라. 우번은 한숨을 쉬며 왕랑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리하여 그날로 작은 보찜을 하나 등에 짊어지고
표현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왕랑은 그날로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손책을 치러 나왔다. 그리하여 손책의 진지 앞까지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젖비린내 나는 손책이란 놈, 빨리 나오너라. 손책이 말을 마주 달려나오며 대답한다. 손책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절강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당, 왕랑이더냐? 손책이 이렇게 소리치며 달려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태사자가 나는 듯이 달려나가며 장군, 돼지를 베기에는 왕검이 너무도 아깝소이다. 내가 나가 싸우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달려나간 태사자가 왕랑과 한바탕 어울려 싸우는데 적장 주운이 칼을 높이 치켜들고 달려나와 싸움을 돕는다. 그러자 이편에서는 황계가 달려나갔고 뒤이어 주유와 정보도 뒤를 따랐다. 그러자 왕랑은 싸움이 불리해질 것을 깨닫고 급히 말을 돌려 도망을 치며 군사까지 되돌려 성 안으로 황급히 돌아온 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책이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공격할 형세를 취하니 위급함을 여긴 왕랑이 다시 성 밖으로 달려나가 싸울 태세를 하였다. 그러자 엄베코가 왕랑의 손을 잡고 말린다. 지금 나가 싸우면 불리하니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합시다. 저들은 멀리서 온 관계로 얼마 못 가서 군량이 떨어질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승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요. 왕랑은 그 말을 옳게 여겨 회계성을 굳게 지키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엄베코의 예상대로 손책은 나날이 군량이 줄어들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부족한 군량을 주변의 백성들에게 빼앗아 민심을 잃게 할 수도 없어서 부족한 군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소? 하고 장수들에게 물었더니 함께 따라왔던 숙부 손정이 말한다. 여기서 수십 리 밖에 사독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왕랑의 군량고가 있네. 그러니 그곳을 먼저 점령하면 적은 나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군량도 확보하고 적들도 불러낼 수가 있으리라. 허니 지금 곧 사독으로 진군하는 것이 좋겠네. 손책은 숙부의 말대로 사독을 치기로 작정하고 이날 밤에는 횃불을 밝혀 금방이라도 성을 칠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주력군을 사독으로 돌렸다. 왕랑은 그것이 계교인 줄도 모르고 이날 밤은 방비를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독려하였다. 이튿날 왕랑은 사독에 있는 군량고가 손책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며 곧 성을 나와 사독으로 군사를 몰고 나왔다. 그러나 중간에 잠복해 있던 복병들의 기습을 받고 왕랑은 대부분의 군사를 잃고 맹장 주온도 무참히 전사해버렸다. 그러나 왕랑만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도망을 쳤지만 엄베코는 여항으로 달아나는 도중에 동습이라는 자기 군사에게 목이 잘려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회계성도 손책의 수중에 들어갔고 이로써 강동 일대는 모두 그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손책은 숙부 손정에게 회계성을 지키게 하고 주치는 오군 태수로 봉하여 점령지 백성들을 선의로 통치하게 한 뒤 본성인 선성으로 군사를 돌렸다. 한편 손책이 오군 정벌을 떠난 뒤 선성에 남아 형의 명령을 받고 대장 주태와 함께 성을 지키고 있는 송건에게 어느 날 난데없는 산적대들이 몰려들어 사방에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왔다. 때마침 심야의 기습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주태는 송건을 말에 태우고 자기는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칼 한 자루만을 손에 쥐고 송건을 보호하며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산적대가 고함을 치며 달려든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주태는 칼을 들어 이놈 치고 저놈 찌르며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나 워낙 여러 놈들에게 공격을 당한 터라 위험을 모면했을 때에는 전신의 상처를 여러 군데 심하게 입었다.
손책이 급보를 받고 산적대를 물리치고 성에 돌아왔을 때에는 주태는 이미 생명이 위태로웠다. 주태 장군을 어떡하든지 살려내야겠는데 누구 명의를 아는 사람이 없느냐? 손책이 안타깝게 말하자 얼마 전에 엄백호를 죽이고 귀순한 동습이 말한다. 수년 전에 제가 해적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죽을 뻔하였을 때 회계에 사는 우번이 명의를 청거해 주어서 보름 만에 완치된 일이 있습니다. 우번이라니? 우중상 말인가? 그렇습니다. 손책은 강동의 현자인 우중상의 이름을 익히 들은 바가 있었다. 그러자 곧 동습에게 명하여 우번을 찾아내는 동시에 명의도 함께 데려오게 하였다. 우번은 엄백호의 질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다가 손책의 부름을 받고 선성에 나타났다. 손책은 그를 곧 공조로 삼은 뒤에 그의 친구인 명의를 급히 불러오게 하였다. 얼마 안 있어 명의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화타로서 패국, 초군 태생으로 자는 원하라고 하였는데 머리가 백발인데다가 얼굴이 불그레한 것이 마치 신성가도 같았다. 존당께서 어떡하든지 주태 장군을 살려주시기 바라옵니다. 손책은 화타를 상빈으로 대접하며 간곡히 부탁하였다. 화타는 주태를 진찰하고 나더니 한 달은 걸려야 완치되겠소. 과연 그의 말대로 주태는 화타의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깨끗이 나았다. 손책은 크게 기뻐하며 과연 명의이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하고 묻자 화타는 빙그레 웃으며 내게는 아무런 보답도 필요치 않소. 다만 나의 친구인 우번을 기나게 써주기를 바랄 뿐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강남, 강동 80여 주는 젊은 영웅, 손책의 통치하에 들었다. 땅은 기름지고 문화는 높은 데다가 군사까지 강하여 손책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손책은 많은 장수들로 하여금 성을 굳게 지키게 하고 농공행상을 적절히 베풀었으며 각지에 숨어있는 현인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손책이 원술에게 의탁하며 지내던 어려웠던 지난 시절은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당당히 강동의 맹주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명실공히 강동의 소패왕이 된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